정치권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굴욕적 협상은 거부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워싱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 나라에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휘두르는 기이한 광경. 25% 관세라는 철퇴를 내리치면서도 바로 그 입으로 조선소를 건설해달라 애원하고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한국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동맹. 전 세계는 또다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순을 밟아 5,500억 달러를 순순히 바치며 굴복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협상에 왜 서명해야 합니까? 한국 대통령의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바꿔버렸습니다. 압박하던 자가 오히려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조지아 주지사는 한국 기술자들을 즉시 복귀시켜라며 호소했으며 24시간 만에 가동 중단된 공장들 앞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미국 앞에 당당히 맞선 한국. 과연 무엇이 이런 자신감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세계 최강 미국을 거꾸로 한국 눈치를 보게 만든 것일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3,500억 달러.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규모였지요. 그 어떤 사과나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이했던 것은 미국이 동시에 한국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말이지요. 한국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결박해 연행해 갔으면서도 바로 그 순간 미국은 한국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 모순적 상황을 32년간 지켜봐온 제 입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라이더입니다. 제네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미국과 아시아 경제관계를 연구해온 정책 분석가이지요.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20년 넘게 추적 관찰해왔습니다. 미국이 어느 국가 앞에서 이토록 작아진 모습, 이를 목격하게 한 나라가 무엇인지 깊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 분석을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32년간 국제 정세를 관찰해온 저조차 이런 상황은 처음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2025년 9월 조지아주에서 펼쳐진 장면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어요. 현대차와 LG가 합작으로 진행 중인 차세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FBI 요원들이 한국 기술진 300여 명을 수갑으로 채워 연행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불법 비자 소지라는 것이 체포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직접 검토해 보았거든요. 체포된 기술진 대부분은 적법한 취업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국적을 취득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미국 시민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다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32년간 정책연구원으로 일하면서도 이토록 황당한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완전히 정지되었어요. 24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중단된 것입니다. 공사 현장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수백 대의 중장비가 멈춘 채 방치되어 있었고 미국인 건설 노동자 3,000명이 하루 만에 일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한국인이 체포되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없이는 첨단 배터리 공장 건설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300명이 빠지자 24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급히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그의 음성에는 떨림이 감돌았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기술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을 즉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조지아주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가는 가운데 주지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지요. 한 주 정부가 이처럼 간청하는 모습을 저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주지사님, 불법 체류자를 복귀시키자는 말씀인가요? 캠프 주지사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적법한 비자 소지자이고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까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게시했어요. 한국은 미국 방위비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냈다. 한국도 일본처럼 내라! 공짜는 없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3,500억 달러면 한국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의 84%에 해당되어요. 거의 전체 보유액을 내놓으라는 요구였지요.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갈취다. 그런 생각이 스쳐갈 무렵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해군부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재차 언급한 것이에요. Make America's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의미였지요. 문제는 그 세부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 본토에 조선소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기술도 인력도 자본도 모두 한국이 제공하라고 말이지요. 저는 스위스인이지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기술진을 범죄자로 몰아 쇠사슬로 연행해 가면서 동시에 조선소 좀 건설해달라고 부탁하다니. 이런 자가당착적 상황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조차 혼란이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한국 투자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취업을 단속해야 한다고 맞받았어요. 국무부는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지요.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극비 보고서가 언론에 누출되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200페이지를 넘나드는 분량이었는데 그중 한 문장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석권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일본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혁명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없이는 미국 국방 시스템이 마비된다.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미국 해군 전력 증강이 어렵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 없이는 미국 제조업 부흥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셈이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중단할 경우 예상 손실액 5,200억 달러, 일자리 손실 48만 개, GDP 타격 연토 감소. 이 정도면 경제 위기 수준이다. 저는 그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압박을 가하는 것인가? 답은 명료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너무나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하니까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한 것이지요. 게다가 일본은 이미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것도 아무런 저항 없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동 개발한 기술의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까지 수용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만들겠다. 그것이 미국의 속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랐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멈추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은 한국, 워싱턴이 오히려 한국의 대답을 애타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가? 왜 예스라고 하지 않는 것인가? 참모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순간 한국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백악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그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에 왜 사인해야 합니까?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이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지도자를 오랜만에 목격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통상 마찰이 아니었어요. 21세기 새로운 패권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300명의 기술진,
그들로 인해 멈춰선 240억 달러 프로젝트, 애원하는 주지사와 압박하는 대통령,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는 한국. 저는 32년 경력의 정책 분석가로서 확신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문서를 검토하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3,500억 달러,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투자 제한이 아니라 강탈 선언이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인데 그중 84%를 내놓으라는 요구였어요. 사실상 전체 보유액을 털어서 미국에 바치라는 것이지요.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였습니다. 성명서 2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루이지애나주의 현대제철 통합 제철소를 건설해야 한다. 규모는 연간 조각 생산 능력 500만 톤 이상이어야 하며 총 투자비는 120억 달러다. 120억 달러면 15조 원을 넘나드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추가로 자동차 부품 공장, 배터리 소재 공장,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이 보유한 핵심 제조업 기술을 모조리 미국 본토로 이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다음 문장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선택권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저는 32년간 국제 협상을 관찰해왔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협박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터진 소식이었어요. 루이지애나주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현대제철소는 반드시 우리 주에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주지사님, 한국 측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에드워즈 주지사의 답변은 더욱 강압적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조건을 수용해야 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소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것은 바로 그날 오후에 터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개최된 국방전략회의에서 마스게이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것이에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와 함께 말이지요.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버지니아주 노퍽과 메인주 바스에 대형 조선소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투자 규모만 800억 달러, 약 100조 원을 넘나드는 프로젝트였지요. 한국의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우리 해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감춰진 진실을 간파할 수 있었어요. 미국 조선업이 이미 붕괴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게 통째로 의존하겠다는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조건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인력, 자본을 모두 제공한다. 미국은 부지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저는 계산해 보았어요. 한국이 투자하는 800억 달러에 비해 미국이 제공하는 부지 가치는 고작 2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4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수탈 수준 아닙니까? 동료들조차 고개를 젓기 시작했지요. 그런 생각이 들 무렵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일본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굴복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신태평양 동맹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어요.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10년간 분할 납부가 아니라 3년 안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더욱 가관인 조건들이 있었어요. 미일 공동 개발 기술의 특허권 70%를 미국이 가져가고 상업화 수익의 90%도 미국 몫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기술을 개발하면 미국이 그 성과를 독식하는 구조였어요. 심지어 일본 내 미군 기지 확장 비용까지 일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를 3배로 늘리는 데 드는 250억 달러를 모두 일본이 지불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협정문을 검토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속국 관계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굴복했다? 이제 한국 차례다. 그것이 미국의 계산이었어요. 일본이 선례를 만들었으니 한국도 똑같이 따라올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은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랐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대한민국은 굴욕적인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보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이토록 단호하게 선을 그은 나라를 최근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헤드라인을 게재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도전적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미국 언론들이 한국을 비판하면서도 어딘지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거부가 장기화되면 미국 제조업 부흥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내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결정적인 증거가 터졌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이에요. 제목은 한국 투자 중단 시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투자가 중단되면 미국 GDP는 1.2% 감소하고 제조업 일자리 62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업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바로 한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하니까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중요성이 바로 미국의 약점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등을 돌리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니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진짜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국의 진정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관세 정책에서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관세율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했어요. 일본 자동차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한국 자동차에는 여전히 25%를 유지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차별인가? 저는 즉시 그 수치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0%포인트 차이가 얼마나 큰 타격인지 계산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현대 소나타 한 대 가격이 3만 달러라고 하면 25%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3만 7,500달러가 됩니다. 반면 토요타 캠리는 15% 관세로 3만 4,500달러예요. 동일한 중형 세단인데 소나타가 캠리보다 3,000달러나 비싸진 것이지요.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불이익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내 판매 실적이었습니다. 현대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어요. 기아차는 더욱 심각해서 31%나 떨어졌습니다. 매달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딜러를 30년 해온 마이클 톰슨이었어요. 마이클, 한국차 상황이 어떤가? 그의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소나타 한 대 가격으로 캠리를 사고도 3,000달러가 남아요. 고객들이 미친 것이 아닌 이상 소나타를 살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한국차 매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어요. 애틀랜테만 해도 현대 딜러 5곳이 폐업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라는 관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시점에 나온 미국 정부의 또 다른 발표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의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25%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하다니 이것이 무슨 모순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모순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며칠 후 공개된 산업 통계를 보면서였습니다. 먼저 조선업을 살펴보았어요. 전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1.8%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지요. 중국이 37.2%로 2위, 일본이 7.9%로 3위였는데 한국과 중국을 합치면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특히 LNG 운반선 시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전 세계 발주량의 83.4%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회사가 LNG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LNG는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운송하는 선박인데 이 기술은 극도로 정밀하고 복잡합니다.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고 폭발 위험도 있어서 안전 기술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첨단 기술을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LNG를 수입하려면 결국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써야 한다. 그때서야 미국의 딜레마가 이해되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고 싶지만 동시에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반도체 분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 DRAM에서는 삼성이 43.5%, SK하이닉스가 28.1%로 둘이 합쳐서 71.6%를 장악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미국의 모든 국방 시스템, F-35 전투기부터 이지스함까지 모두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국방부가 마비된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자동차 부품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모비스, LG화학, SK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핵심 파트너였어요. 저는 디트로이트 빅3의 전기차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인데 그 계획의 핵심이 모두 한국 배터리 기술에 달려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없으면 미국 자동차 산업 미래가 없다. 그런데 25% 관세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으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업 분야였어요.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에마스가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악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현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국의 상업용 조선소는 현재 단 5곳만 운영 중이었어요. 그것도 소형 선박이나 수리 작업 위주였습니다. 대형 상선이나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아예 만들 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반면 한국은 울산 현대중공업 한 곳에서만 연간 10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술력은 물론이고 생산 규모에서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MRCA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게 조선소 건설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자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통째로 가져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기술 이전 강요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결정적인 자료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해운업계 보고서였는데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60%가 한국이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할 것 없이 한국 조선소에서 나온 배들이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멈추면 세계 물류가 마비된다. 저는 그 순간 미국의 딜레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을 압박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지만 한국이 등을 돌리면 미국 경제와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25% 관세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애원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본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15%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미국 요구에 순순히 굴복했습니다. 5,500억 달러를 내고 기술 수익의 90%를 포기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25% 관세라는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굴욕적 협상은 거부한다며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가진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조선업 1위, LNG선 80% 독점, 메모리 반도체 74% 점유, 배터리 기술 독점. 이런 절대적 위치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협상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32년간 국제관계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가하는 25% 관세는 겉으로는 압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도, 에너지 안보도, 국방 체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은 대통령의 한마디에서였습니다. 기자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에 왜 서명해야 합니까? 저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대통령의 음성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32년간 각국 정상들의 발언을 분석해온 제가 봐도 이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는 드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굴욕적인 협상은 하지 않습니다. 굴욕적인 협상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전 세계로 송출되는 순간 저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에는 댓글이 10만 개를 넘어섰고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자주국방, 자주경제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제대로 된 반응이 나왔네. 미국 눈치 보던 시대는 끝났어. 5,000년 역사상 가장 당당한 순간이다. 댓글들을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이토록 자부심에 차서 단결하는 모습을 요즘 세상에서 보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600소 때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이제야 태극기를 당당하게 들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 국가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 구금 사태의 피해자 현대였어요. 내부에서는 불공정한 관세에서 미국 시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만 200억 달러가 넘는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LG그룹도 뒤따랐습니다. LG는 유럽과 남미 시장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를 환영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삼성전자까지 가세했어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우리의 시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연쇄 성명들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동시에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강경 입장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즉시 각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차는 이미 체코, 터키, 인도, 중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했고 유럽 시장에서는 독일차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존도는 전체 매출의 12% 정도에 불과했어요. LG는 더욱 다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가전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지요. 배터리 사업 역시 유럽 자동차 업체들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나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고 있었고 미국 없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탈미국 준비를 끝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강경 발언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반면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먼저 경고 기사를 게재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위협이 현실화되면 미국 제조업 부흥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철수하면 3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LG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CNN에서는 전문가 토론까지 벌였어요.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존적이지만 한국은 대안이 많아요.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떠나면 우리가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배터리 기술,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모두 한국이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미국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이 떠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미국 정치권의 분열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강경론을 펼쳤어요. 한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조지아주와 루이지애나주 선출 의원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한국 기업들을 달래려고 했어요. 현대차와 LG는 우리 지역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열상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뉴욕타임스에서 특종을 터뜨린 것이에요. 제목은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다. GM과 포드가 추진하는 전기차 전환 계획이 최소 10년은 지연될 것이다. 조선업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내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이 대형 상선을 건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군 함정 건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IT 기업들의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기사 말미의 전문가 코멘트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2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국에서는 자주를 외치는 물결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미국 워싱턴도 당황할 만큼 이번에는 그 외침이 달랐지요. 굴욕 외교는 없다.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가 을이 아니다. 우리가 갑이다. 미국아, 우리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래? 저는 이런 구호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고 국민들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업들은 대안을 준비했고 정부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반면 미국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32년간 국제 관계를 지켜본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길 사람은 한국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워싱턴을 뒤흔든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한 면에 실린 기사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손에 든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 주요 기업들 미국 철수 시뮬레이션 진행 중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사업 철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 소식통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을 파악해 보려고 했거든요.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가 귀띔해준 정보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르쿠스, 어젯밤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국방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모두 모였다고 하더군. 주제가 무엇이었나? 한국 기업 철수 대응 방안이야. 모두들 난리가 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최고위층이 긴급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던 것이에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CNN에서 특종을 터뜨렸는데 미국 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이었어요. 제목이 한국 기업 철수 시 미국 경제 파급 효과 긴급 분석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단 24시간 만에 작성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24시간 보고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입수해서 분석해 보았는데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먼저 고용 부분부터 살펴보았어요. 현대차가 엘라베마 공장과 조지아 배터리 공장을 철수할 경우 직접 고용 인원 1만 2천 명이 실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간접 고용이었어요. 부품업체, 물류업체, 서비스업체까지 합치면 총 8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분석되었거든요. LG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 시 3만 명, 텍사스 전자 부품 공장까지 합치면 총 1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철수까지 더하면 총 실업자 수가 35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5만 명이면 중간 규모 도시 하나가 통째로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GDP 타격 분석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모두 중단될 경우 미국 GDP가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1.4%면 약 3,200억 달러인데 이는 경제 위기 수준의 타격이었어요. 특히 제조업 분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23% 위축되고 전자산업이 1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거든요.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국방 분야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국방부의 주요 무기 시스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어요.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핵심 무기들이 모두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대체제를 찾는 데만 최소 2년이 걸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MRC가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었어요.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조선업 부흥 계획, 한국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대형 상선 건조가 불가능하다. 특히 LNG 운반선 기술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 대체제가 없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의 기술 지원 없이는 미국 조선소 재건이 어렵다. 한마디로 MRS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한국에 달려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미국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그 위대함을 되찾는 데는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의 전면 철수는 미국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겪었던 IMF 수준의 경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IMF 수준의 위기.
저는 그 표현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1997년에 한국이 겪었던 그 굴욕적인 상황을 이제 미국이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팀이 미국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출신들이 총동원되어 24시간 만에 만든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의 최종 권고안은 단순했어요. 한국과의 협상에서 양보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게 양보해야 한다라고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보고서가 유출되자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ENN은 한국 없는 미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고, NBC는 한국이 미국의 생명줄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폭스뉴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보수적 성향으로 강경론을 펼치던 채널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다. 적대시할 상대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동맹이다. 저는 이런 논조 변화를 보면서 놀랐어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극적인 변화는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출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우리 주에 있는데 이것이 철수한다면 텍사스 경제의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조지아주 선출 의원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현대차는 우리 주의 자랑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던 순간 미국은 그마저 차단해 버렸습니다. 한국 경제부총리의 긴급 브리핑을 지켜보던 저는 한국 정부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동맹국 간의 당연한 협력입니다. 통화 스와프.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32년간 국제금융을 관찰해온 경험으로 통화 스와프는 경제적 보험과 같은 것이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 통화를 빌려주는 협정이지요. 특히 달러가 부족할 때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국의 요청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이미 주요 동맹국들과 이런 협정을 맺어 놓았거든요. 일본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운영하고 있었고 유럽 중앙은행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까지 모두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한국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연준에서 나온 공식 입장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어요. 이 통화 스와프는 기축통화 발행국과의 협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기축통화 발행국이 아니라고 저는 그 표현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인가요? 스위스 프랑이 기축통화인가요? 진짜 기축통화는 달러, 유로, 파운드 정도인데 나머지 나라들과도 다 스와프를 해놓고서는 한국만 배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었나요? 더욱 가관인 것은 바로 그 시점에 터진 다른 뉴스였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보다 더욱 확대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에요. 아예 상시 운영 체제로 바꾸면서 일본이 원하는 만큼 언제든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에게는 기축 통화가 아니다라며 거부하면서 일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다니. 이것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인가 싶었거든요. 유럽과의 협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유럽 중앙은행과의 스와프를 더욱 확대해서 아예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한국만 빼놓는 것인가? 저는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귀띔해준 정보였어요. 마르쿠스 연준에서 내부 회의할 때 나온 얘긴데 한국에게 통화 스와프를 주면 한국이 버틸 힘이 생긴다고 하더라. 지금은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금융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통화 스와프를 거부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미국 조건에 굴복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 것이지요. 원화 약세도 시작되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달러 부채 부담이 늘어났어요. 저는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매일 체크해 보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지요.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채권 시장이었어요. 한국 국채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금리가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일시적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건전합니다. 외부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금융 압박 앞에서도 꿋꿋이 버티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IMF 때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다. 굴욕적인 협상보다는 당당한 어려움을 택하겠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금융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통화 협상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경제 주권을 둘러싼 금융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던 그 시점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 언론들이 갑자기 한국 기업들의 다른 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단서가 된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작은 기사였어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해온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다룬 내용이었지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0년간 조지아주 지역 사회를 위해 해온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 병원 의료 장비 지원, 재해 지역 복구 작업 참여까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해온 활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목을 끈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서 터트린 특종이었어요. 제목이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한국 기업이었거든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이 지난 5년간 6.25 참전 미군 용사들을 조용히 지원해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활동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기사에 소개된 한 참전 용사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버트 톰슨 89세,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보병이었어요. 현재는 조지아주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현대차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왔다는 것이었지요. 톰슨 할아버지가 기자에게 한 말이 마음을 울렸어요.
처음에는 왜 한국 회사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70년 전 내가 한국에서 싸웠던 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들이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뭉클해졌어요. 32년간 냉철한 경제 분석만 해온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활동이 현대차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LG도 비슷한 일을 해왔더군요. 미시간주에 있는 참전용사단체와 꾸준히 교류하면서 행사 지원이나 기념품 제작 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텍사스에서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 행사를 후원하고 박물관 건립을 지원해왔더군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진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해온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일까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여론이 한국에 대한 정부의 압박 정책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려는 관심이 커진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숨겨진 선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CNN에서는 더 큰 특집을 방송했어요.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방송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해온 사회공헌 활동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어요. 교육, 의료, 재해 복구, 참전용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홍보나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것이었지요. 방송을 본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해왔다니 전혀 몰랐다. 우리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진짜 좋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었구나.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을 재평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참전용사 단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제향군인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에요. 한국은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참전용사들을 꾸준히 돌봐온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성명이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참전용사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종 인터뷰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 참전용사가 폭스뉴스에 나와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한국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 내 여론이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부의 강경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선행이 이제 와서 한국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압박해도 한국이 미국에 기여해온 가치들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활동들이 일회성이나 홍보용이 아니라 20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진정성 있는 것들이었다는 점이 더욱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가치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미국이 압박을 가할수록 한국의 이런 가치들이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2년간 국제관계를 지켜본 저로서도 이렇게 도덕적 우위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처음 보았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진정성과 의리라는 무기로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제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였습니다. 9월 모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휘몰아치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이 이미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건 말이지요. 32년간 국제관계를 분석해온 제가 이토록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어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었지요. 먼저 기술력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선업에서 한국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어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42%, LNG 운반선의 80% 이상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가 아니라 기술적 독점에 가까웠어요.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였지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첨단 DRAM과 낸드 플래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의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장은 놀라웠어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보여준 혁신은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기술 강국이라고 부를 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다음으로 경제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였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컸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순위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산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까지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제 규모는 10위지만 영향력은 5위 수준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요소였습니다. 바로 의리였어요. 지난 몇 주간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70년 전 6.25 참전 용사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돌보는 나라.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나라.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택하는 나라. 이런 가치들이 결국 미국 여론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최근 미국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았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몇 달 사이에 급상승했더군요. 특히 참전용사 지원 소식이 알려진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나 힘이 아니라 진정성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한국을 21세기 모범 국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모델을 배우려고 했어요.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을 배우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서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압박해야 할 상대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말이지요. 제가 펜타곤의 옛 동료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 국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졌다는 것이었지요.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부상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이었어요.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통적 의미의 중경국을 넘어서서 실질적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모두 갖춘 한국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핵심 축이 되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이 유난히 맑더군요. 32년 전 제가 처음 국제정치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이런 지위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기술 혁신, 경제 성장, 그리고 도덕적 리더십으로 이뤄낸 성과였지요. 이런 방식으로 강대국이 된 경우를 저는 현대사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는 한국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국조차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필수축이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32년간 국제관계를 분석해온 제가 이토록 확신을 갖고 한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사들을 검색하던 중 사진에 나와 있는 태극기를 유심히 보았어요. 이제 이 깃발이 다르게 보인다. 예전에는 그냥 작은 아시아 국가의 국기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강대국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저는 3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에서 배우려고 하고 한국과 협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진정 한국의 세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강대국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이지요. 미국마저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에요. 한국은 이미 강대국입니다. 무력이 아닌 기술로, 위협이 아닌 신뢰로, 압박이 아닌 의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말이에요. 64년을 살면서 이토록 놀라운 나라의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